기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출 과제집에 있는 58쪽에 테스트 정답 하나씩 불러드릴게요. 51번부터 55번 속담이죠? 여기 부분은 일단 답만 적어드릴게요. 51번 3, 1, 4, 2, 5. 자, 56번부터 60번까지 수사법 쫙 보고 61, 62 넘어가고 63, 64, 65 같이 보고 테스트 풀이는 거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56번 오, 눈부신 고립. 오, 감탄했네? 감탄사 나왔으니까 영탄. 근데 눈부신 고립이래. 눈부신 고립이래요. 눈부신 고립 지금 모순이죠? 역설 쓰였고. 자, 그 다음에 57번 보니까 폭포는 준엄한 스승처럼 무엇무엇처럼 듯이 뭐뭐만큼 이런 거 나왔으면 다 직유죠. 스승처럼 고추 앉아서 수직의 말씀만 내리실 뿐이다 라고 하는데 폭포가 앉아가지고 말씀을 한대요. 사람처럼 표현한 거죠. 의인. 그 다음에 58번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스라이 멀듯이. 별이 아스라이 멀듯이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문장 순서 일부러 바꿨죠. 일부러 문장 순서 바꿨으니까 좋지. 근데 마지막 보니까 별이 아스라이 멀듯이 라고 했으니 여기도 직유가 똑같이 쓰였고요. 이 회포를 네에게 얘기할 거나 누구한테 얘기하냐, 이 회포를 누구한테 얘기하냐 말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말할 사람이 없다. 당연한 거 물어봤으니까 서리법. 그리고 검은 고만 둥둥 탄다. 둥둥 이거 뭐죠? 음성 상징어. 근데 검은 고 소리를 표현을 했으니까 음성 상징어 중에서도 의 성어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60번 바람아 먼지야 풀아. 막 부르네요. 막 누구를 부르네. 누구를 불렀으니까 돈호. 근데 사람이 아닌 애들을 불렀잖아. 마치 사람인 것처럼, 마치 친구 부르는 것처럼. 그러니까 의인법까지 같이 쓰인 겁니다. 난 얼만큼 작으냐, 정말 얼만큼 작으냐 같은 말 반복까지 들어갔습니다. 여기까지 수사법이었고요. 뒷장으로 넘어가실게요. 59쪽 61, 62 넘어가고 63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자, 63번에서는요. 중세국어랑 현대국어의 차이점을 의문적인 측면에서 말을 해달래요. 의문적 측면이라고 하면은 일단 의문이 뭔데?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최소단위? 그 중에서도 의문이라고 하면 우리가 대충 뭐 자음이나 모음 요런 친구들로 생각을 하면 편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자음체계, 모음체계 이런 거 외웠었잖아. 근데 그게 중세랑 현대에서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이쪽이 현대 국어, 그리고 이쪽이 중세 국어. 하나씩 적어드릴게요. 제일 먼저 의문, 의문 변동, 중에서도 교체에서도 첫 번째 뭐가 있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있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뭔데? 발음할 수 있는 발음으로 올 수 있는 종성에는 가나다라 마바아 7개가 있다. 7종성이라고 하죠. 7종성법이라고 하죠. 근데 중세국어에는 여기서 하나가 더 추가돼요. 시옷 하나가 더 추가돼서 8종성입니다. 그 다음에 현대국어에 구개음화 일어나죠. 근데 중세국어에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또 현대국어에는 물, 풀 이런 식으로 원순 모음화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중세국어 때에는, 중세시대에는 원순 모음화가 일어나기 전이에요. 그래서 물, 불, 풀 이런 식으로 발음을 했거든요. 그래서 평순 모음. 요 정도 필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64번. 64번으로 가시면은 중세국어랑 현대국어에서 차이점을 이번에는 문법적 측면이야. 문법적 측면에서 딱 3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주격조사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관형격 조사 이야기를 하고 싶고, 세 번째로는 어미랑 접사, 그 중에서도 명사형 전성어미랑 명사형 파생정미사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일단 우리가 관형격 조사는 선생님이 다음 주에 설명을 해줄게요. 그래서 오늘은 주격 조사랑 어미 접사, 이거 두 개를 보고 넘어가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첫 번째 주격 조사부터. 현대국어에는 주격 조사가 뭐가 있죠? 우리 아는 거 다 말해볼까? 이, 가, 은는이라고 하지 마라. 그거 보조사다. 이랑 가 있고 하나만 더, 에서까지 있죠. 근데 여기에서 에서는 어떤 장소를 이야기하는 에서가 아니라 어떤 단체를 이야기하는 에서, 뭐뭐해서 무엇을 했다, 이런 문장에 나오는 에서, 단체에서 있죠. 이렇게 현대 국어에 주격 조사가 있는데, 중세 국어에는 주격 조사가 3개가 있었는데 가가 빠집니다. 자, 중세 국어의 주격 조사 3개. 그리고 아무것도 안 쓰기. 이렇게 3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 이는 언제 쓰였냐면은 체연 끝이 자음으로 끝날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체연 끝이 모음으로 끝날 때, 그리고 세 번째는 체연 끝이 이 모음으로 끝날 때. 그럼 당연히 얘는 이 모음 제외겠죠? 그래서 3가지, 체연 끝이 자음으로 끝날 때, 체연 끝이 모음으로 끝나는데 이 모음 제외할 때, 그리고 세 번째 아무것도 안 쓰일 때는 이 모음으로 끝날 때,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예시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음으로 끝나는 체연. 우리 중세국어니까 즉. 자, 즉. 자음으로 끝났죠? 여기에 이가 와서 즉, 시. 이런 식으로 썼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모음이 아닌 모음으로 끝났을 때 뭐가 있을까? 나, 본인. 나에다가는 모음이니까 이만 와서 나이. 이렇게 썼을, 나이. 이렇게 썼을 것이고, 세 번째로는 이 모음으로 끝나는 체연이 와야 되니까 다리가 올 수 있겠죠? 그래서 다리. 요거는 안 써져 있다고 해서 그냥 다리로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아, 이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주격조사가 숨겨져 있겠구나, 다리가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주격조사에 대한 이야기였고, 두 번째 관용격조사 다음 시간에 설명할 거고, 세 번째 명사랑 접사 설명 한번 할게요. 여기 한 번만 지울게요. 이렇게 2가지가 있는데 말이 조금 어렵게 생기기는 했는데, 일단 둘 다 명사형, 명사처럼 해주는데, 이 친구는 접사, 이 친구는 어미예요. 모든 접미사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접사라는 게 뒤에 붙게 되면은 품사를 바꾸는 기능이 있는 경우가 조금 많았죠, 그죠? 그래서 이 친구는 품사를 바꾼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어미는요? 어미는 품사를 바꿔주는 친구는 아니에요. 활용을 하는 친구죠. 그래서 이 친구는 품사를 바꾸지는 않는다. 여기까지 생각하고, 여기에 중세국어를 먼저 적어 드릴 건데, 중세국어에서는요 모음 조화를 굉장히 엄격하게 지켰거든요. 모음 조화. 모음 조화라는 거는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을 의미하는 거고, 잠깐 이쪽으로 와서 설명할게요. 양성 모음이라고 하면은 살짝 명랑하고 가벼운 깡충깡충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깡충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음성 모음은 양성 모음에 비해서는 살짝 좀 우울하고 묵직한 느낌, 껑충껑충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가 들어가고, 여기까지만 하면은 현대국어, 여기에서 더 추가되면은 중세국어인데, 아래아가 여기로 들어가고, 으가 여기로 들어가고요.
이 중간 어딘가에 이 모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음은 이쪽으로 쓰이는 경우가 조금 많아요. 네. 그래서 요렇게 지켜가지고 다 앞에 양성 모음이 오냐, 음성 모음이 오냐에 따라서 뒤에 붙는 접사가 달라지고 어미가 달라지고 그랬단 말이죠. 만약에 양성 모음일 때 명사형 파생 전미사가 붙는다면 암. 이거 양성 모음이니까. 그리고 음성 모음일 때는 음이 붙었고요. 전성어미일 때 양성 모음이면은 음성 모음이면 요거를 붙였습니다. 근데 막상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이게 뭐 언제 붙는 건가 뭔가 싶으시지 않나요? 현대국어로 딱 써놓으면 이해가 가실 터인데 현대국어일 때는 접사든 어미든 양성이든 음성이든 아무 상관없이 딱 요것만 쓰였습니다. 혹은 기. 요렇게 하면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 음이 붙는 거, 웃다에다가 음이 붙어서 웃음. 가다에다가 음이 붙어서 감. 그리고 이 기는 달리다에 기가 붙어서 달리기. 요런 식으로 쓰인 것들이죠. 근데 이제 중세국어에서는 확실하게 구분이 됐다는 게 문법적인 차이점일 터인데 우리는 일단 이거를 조금 이해를 하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이거는 선생님이 딱 한 문장만 써줄게. 잠을 잠. 여기 지금 잠이 2번 쓰였어. 여기에는 뭐 미음이 붙었다는 건 알겠지? 근데 접사가 붙었는지 어미가 붙었는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첫 번째 요 잠이라는 거는 자다라는 그 단어를 자는 어떤 행동을 의미하는 명사로 바꿨을 때 잠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미음은 어미가 아니라 접사가 될 것이고요. 이거는 서술어잖아요. 잠을 잤다에 해당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잖아. 잤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미음은 접사가 아니라 어미가 될 겁니다. 이 부분이 헷갈리거나 조금 더 많은 예문을 보고 싶다면은 영상을 다 보신 후에 저를 찾아와서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명사형 파생 전미사랑 명사형 전성어미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 문제가 어휘적 측면에서의 예시 들어라는 65번이구나. 이거 지우고 65번 볼게요. 자, 보시면은 현대국어의 차이점 중에 어휘적 측면에서 확대, 축소, 소멸된 예를 각각 들으라고 했어요. 확대가 됐거나 축소가 됐거나 소멸, 아예 없어진 경우. 확대가 된 거는 원래는 요만큼만 의미를 하던 건데 이만큼을 의미하는 걸로 늘어난 거를 얘기한 것일 거고, 축소는 원래는 이만큼을 다 의미하는 단어였는데 요만큼만 의미하는 단어로 바뀐 거고, 소멸은 있던 단어였는데 없어진 단어가 되겠죠. 그래서 확대는 영감. 영감님. 아이고 영감님. 언제 쓰는 말이에요? 그죠? 할아버지를 영감님이라고 하죠. 근데 옛날에는 할아버지가 영감님이 아니라 높은 벼슬, 어떤 벼슬을 한 사람한테 영감님이라고 호칭을 썼었는데 지금은 이제 모든 할아버지는 다 영감님이에요. 그죠? 그리고 축소된 의미, 이거는 살짝 친숙한 말일 수도 있는데 놈. 옛날에는 놈이 사람이었어. 그래서 그냥 사람한테 놈이라고 다 할 수가 있었단 말이지. 근데 지금 모든 사람한테 다 갖다가 놈이라고 부를 수 있나요? 아우 큰일 나죠. 이 현대국어에서의 놈은 비하에, 사람을 비하하는 의도가 들어가 있는 말이 된 거죠. 의미가 작아진 거예요. 그 다음에 소멸, 아예 없어진 말. 우리 훈민정음 언해본 서문 보면은 세종이 왜 훈민정음을 만들었는지 막 적혀 있잖아요. 뭐 이런 전차로 하여 요런 말 나오는데, 전차. 무슨 이유로 혹은 무슨 까닭으로라는 의미예요. 근데 지금은 쓰이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소멸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필기 잘 해주시고 우리 이제 그 다음으로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기출문제 풀었던 거 49쪽부터 같이 풀어볼게요. 86번 문제부터 볼게요. 높임 표현의 쓰임이 적절한 것은? 일단 답은 2번이거든요. 왜냐면 이거 우리가 그냥 딱 보기에 문장이 너무 쉬워가지고 답이 바로 보였어. 그래서 2번 동그라미 이 정답을 같이 볼 거야. 이어서 교장 선생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가 문장인데 여기 보면은 있으시겠습니다. 시로 지금 교장 선생님을 높였는데 교장 선생님이 이 문장에서 주어인가요? 아니죠. 이 문장의 주어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주체 높임 여기서부터는 마이크가 고장나가지고 선생님이 직접 더빙을 해볼 거예요. 어쨌거나 지금 여기에서 말씀이 주어란 말이죠. 할아버지가 아니라 교장 선생님이 주어가 아닌 상황이에요. 근데 주체 높임에는요. 그 사람을, 주어를 직접 높이는 방법도 있고요. 간접적으로 높이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직접적으로 높이는 경우에는 그냥 그 주체, 사람을 그대로 높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간접적으로 높인다면은 그 사람의 소유물을 높이는 겁니다. 소유물, 빨리 적어줘. 소유물. 잘했어. 이 소유물에는 그 사람의 가족, 신체, 그리고 심리, 그리고 물건, 그리고 가족 요런 것들을 높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교장 선생님의 말씀은 직접적으로 교장 선생님을 높인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높이게 된 거죠. 그래서 적절한 표현이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아이고 옆으로 너무 많이 튀어나왔으니 살짝 지우고 87번. 87번 시간 표현에 대한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 여기 보니까 과거 진행상, 현재 진행상, 과거 완료상, 현재 진행상, 과거 완료상 이런 것들이 적혀 있는데 우리 이거 처음 보잖아요. 그래서 진행상이랑 완료상에 대해 설명을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진행상이랑 완료상을 구분하는 방법 중에 연결어미랑 보조용언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정황상 제가 저 칠판에다가 적어 드릴 것 같아요. 지금 뭔가 말이 많기는 한데 그래서 네, 막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진행상, 완료상, 진행상이라는 거는 뭔가 그 행동을 계속해서 지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행동을 계속 하는 거지. 몸을 움직이면서. 근데 완료상 같은 경우에는 그 행동이 딱 이미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진행상의 연결어미에는 뭐뭐 하면서 그러니까 뭔가 하면서 이렇게 뒤에 말이 또 나올 것이고 완료상에는 뭐뭐 하고서 뭐뭐 하고서라는 건 앞에 일이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진행상에서 보조용어는 뭐뭐 하고 있다 혹은 뭐뭐 간다 이런 게 있는데 뭔가 점점 진행이 되고 있는 게 느껴지시나요? 우리 한국 사람이잖아, 그자? 그리고 완료상의 보조용어에는 뭐뭐 있다 그리고 뭐뭐 버렸다 해버렸다 먹어버렸다 요런 친구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진행상이랑 완료상은 말 그대로 뭐 진행이 되고 있는 거냐 아니면 일이 끝났냐 요 차이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조금 헷갈리기는 해요. 진행상 같은 경우에는 뭔가 계속 그 동사가 그 행위가 움직여.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는 거야. 뭔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밀려오고 있다든지 점점 더 끝나가고 있다든지 계속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움직이는 상태가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완료상 같은 경우에는 움직이는 상태가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멈춘 상태가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 동그라미 1번이 답이란 말이야. 지금 누워 있었다. 그 누운 그 멈춰있는 상태가 쭉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완료상이 아니라 사실은 진행상으로 보시는 게 더 맞습니다. 진행상이 아니라 완료상으로 보시는 게 더 맞습니다. 미안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연결어미나 보조 용언을 보더라도 사실은 좀 헷갈리는 어휘들이 있어요. 왜 헷갈리냐면은 중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그거에 대해 필기를 해드릴 거고,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몸짓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뭔가 먹고 있는다든지 뭐 이런 거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빨리 필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연결어미랑 보조용언으로 딱 구분하기 어려운 친구들 이제 적어줄 거야. 바로 중의성을 띠는 친구들. 그런 동사들이 몇 개 있어요. 매다라든지 뭐 끼다, 타다, 입다 뭐 요런 친구들은 진행상인지 완료상인지 저 연결어미나 보조용언만을 사용해서는 구분이 조금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입다에다 고있다를 붙였어. 그럼 입고 있다지. 그럼 이 입고 있는다는 말이 옷을 주섬주섬 입고 있는 진행상일 수도 있지만, 지금 나 선생님의 상태처럼 이미 옷을 다 입고 있는 완료상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런 친구들은 중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미나 용언만으로는 구분이 어렵다. 요 정도. 자, 그럼 이제 쓱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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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줌 88번. 자, 88번. 보기에 밑줄 친 어미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제 밑줄 친 어휘들이 짝짝짝짝 있는데 이 중에서 선생님은 동그라미 2번이랑 동그라미 3번만 풀어줄 거예요. 이 동그라미 2번을 어미가 2개 이상 쓰인 게 의랑 신이 2개 쓰였다고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사실 그거는 아니고요. 이제 높임 선어말 어미 의시하고 현재형 니은 이렇게 2개가 쓰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제 적어줄 거예요. 의시랑 니은 요렇게 2개가 쓰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동그라미 3번이 이제 이 문제의 정답인데 틀렸다는 얘기인데, 아까 전에 주체 높임에서는 직접적으로 높이는 것도 있고 간접적으로 높이는 것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디귿 문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할아버지께서는 재산이 많으시다야. 그 많다는 게 할아버지가 많은 게 아니라 재산이 많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할아버지라는 사람을 직접 높인 거야? 아니면 할아버지의 소유물을 높인 거야? 그렇지. 할아버지의 소유물을 높인 거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높인 거다. 여기까지 88번도 다 풀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91번 문제 한번 볼게요. 빨리 적어주세요. 빨리 적어주세요. 91번. 91번 보시면은 높임 표현에는 주체 높임이랑 객체 높임이랑 상대 높임 이렇게 3가지가 있다라고 여기 적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높임 표현 쫙 정리 한번 해주려고 해요. 아시겠죠? 자, 91번에 높임 표현에는 높임 표현에는 3가지가 있는데 주체 높임이랑 객체 높임이랑 상대 높임이 있다. 근데 이 주체 높임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 행위의 주체를 높이는 거예요. 문장에서 주어를 높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문장에서 주어는 잘 찾죠. 그죠? 누가에 해당하는 사람이야. 그다음에 객체에서는 주어 말고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는 거거든요. 목적어나 부사어. 여기에서 우리가 목적어를 어떻게 찾냐면은 목적격 조사 을. 근데 물론 이제 생략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이 조사가. 그리고 부사어를 찾는다고 하면은 뭐뭐께 라든지 뭐뭐에게 누구에게
여기 있는 사람 찾으면 그 사람이 객체예요. 그 사람 높였으면 그게 객체 높임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대는 좀 비교적 쉬운데 문장, 이게 딱 적혀있는 문장에서가 아니라 발화시에 높이는 거거든요. 발화시에 높이는 거다 보니까 누굴 높이겠습니까? 나의 얘기를 지금 듣고 있는 청자를 높이는 거겠죠. 그래서 상대 높임은 발화시 청자를 높이면 되는 거고 그 말에서 끝만 보면 된다, 어미만 보면 된다. 그래서 이 상대 높임은 크게 격식체랑 비격식체로 나뉘고요. 이 격식체는 다시 4개로 나뉘고요. 비격식체는 2개로 나뉘는데 가장 이제 높은 표현, 가장 높은 표현에서 아래로 내려갈 거예요. 하십시오체, 가장 격식 있고 높은 말이에요. 다음에 하오체, 옛날 연인들 말투. 그리고 하게체, 이제 장모님이 사위한테 쓰는 말투. 그리고 헤라체, 요거는 이제 낮추는 표현이죠. 하게체랑 헤라체는 대충 반말이라는 얘기 하는 듯, 저거 2개는 높임 표현, 존댓말이라고 하는 듯, 쭉쭉쭉쭉 내려간다고 또 강조하는 듯. 비격식체는 우리가 좀 많이 쓰는 말들인데 해요체랑 해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높임 표현 안에는 반말도 다 섞여 있다. 가장 높은 것부터 낮은 것까지 순서대로 쭉 있어요. 당연히 찾으실 때는 말의 맨 끝만 보시면 돼요. 어미만 보시면 돼요. 해요에 밑줄을 친 이유는 우리가 평소에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할 때 학생들이 해요체를 많이 쓴다. 하십시오체에다가 밑줄을 친 이유는 이제 직장에서 서로 많이 쓰는 말이다.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91번에서 동그라미 5번. 할아버지를 뵈러 가는 길에 아버지께서 용돈을 주셨습니다. 할아버지를 목적어, 할아버지를 뵈러 간다 그랬으니까 지금 목적어를 높인 거네요. 뵈다라는 특수어휘로 할아버지, 즉 목적어를 높였네요. 그래서 객체 높임 들어갔고, 그 다음 뵈러 가는 길에 아버지께서 용돈을 주시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용돈을 시도 써줘. 시 써줘, 시. 그래가지고 지금 주체 높임까지 들어가 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상대 높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맨 끝에 어미를 한번 보라고. 그랬더니 용돈을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니 이것은 하십시오체. 따라서 주체, 객체, 상대 높임이 모두 쓰인 거 5번이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하면은 기출은 다 푼 거다. 고전문학책 62쪽부터 보실게요. 우리 청산별곡 시작하기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고 넘어갈게요. 고려가요의 형식.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선생님이 그 중에서도 3개는 꼭 기억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 3개가 바로 3분후였죠. 3음보로 끊어 읽으셔야 되고 분연체이고요. 후렴구가 존재하죠. 이 분연이라는 거는 연구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앞에서 향가나 한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연구분이 없었잖아요. 근데 고려가요부터는 연구분이라는 게 확실해졌고 그리고 후렴구, 그 연을 후렴이 끊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청산별곡부터 같이 볼게요. 살얼이 났다, 청산의 살얼이 났다. 요거는요, 여러분, 요렇게 끊어 읽으셔야 돼요. 살얼이 났다, 청산의 살얼이 났다. 요렇게 3음보씩 끊어 읽어주시면 됩니다. 살얼이 났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살고 싶다라는 이야기예요. 청산에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청산이라는 공간은 화자가 소망하는 그리고 동경하는 공간이 될 것이고 살고 싶다는 거는 되게 그 공간이 되게 좋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상향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그 청산에서 멀위, 머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고 싶다. 얄리얄리얄랑성 얄라리얄라. 이 부분. 모든 연에서 끝에 얄리얄리얄라성 얄라리얄라가 반복이 되고 있죠. 이 부분이 바로 후렴구인데 아무 의미는 없어요, 여러분. 이 후렴구가 일단 반복이 되었으니까 작품 전체에서 박자감, 그죠? 운율 형성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전에 후렴구가 연구분을 해준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분연의 기능도 해주고 있어요. 모든 연의 맨 밑줄에 얄리얄리 얄랑성 나오면은 연 하나 끝난 거야.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후렴구 자체를 보시면은 리을 발음이 되게 많이 반복이 돼 있죠. 우리가 자음 체계에서 리을을 무슨 음이라 그래요? 하나밖에 없는, 그죠? 유음이라 그러죠. 그래서 유음을 반복해가지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고 있다. 다음으로 갈게요. 울어라, 울어라. 자, 이 울어라는 울어라 하고 명령을 하는 게 아니라 우는구나 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우는구나 세요. 자고 일어나서 우는구나 세요. 널라와 나와라는 거는 누구누구 보다라는 비교의 의미예요. 너보다 씨름한 나도 자고 일어나서 운다. 씨름한 나도 자고 일어나서 운다. 너도 운다. 이 씨름해서 우는 거는 화자 본인인데 새도 지금 같이 울고 있으니까 여기 부분에 쓰인 거 새는 객관적 상관물. 동일한 감정을 씌웠기 때문에 감정을 투영시켰기 때문에 감정이입. 다음으로 갈게요. 가던 새 본다,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자, 또 여기 새가 나오는데 위에서 얘기했던 그 새라고 보셔도 괜찮아요. 근데 요거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첫 번째는 진짜 새. 그리고 두 번째는 사례. 요거를 새라고 썼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사례는 밭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2번으로 보게 되시면 가던 새 본다가 갈던 새 본다. 갈던 밭 본다.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만약에 요거를 새, 진짜 날아다니는 새라고 보셨다면은 이제 날아가는 새를 보고 있는 작가, 본인 혹은 지식인이라고 해석이 가능한데 갈던 밭을 본다는 거는 본인이 움직이면서 멈춰있는 밭을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랑민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청산에 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한 것도 이제 이 청산이라는 좋은 공간에 내가 정착해서 살고 싶다라는 소망이 되는 거겠죠? 만약에 이렇게 해석을 하신다면. 갈던 새 본다,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보고 있다는 거는 지금 미련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익 묻은 장글란이라는 거는 익기 묻은 장글란. 이제 장글란, 이 장글이라는 거는 병장기를 이야기합니다. 병장기는 무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밭을 보는데 무기가 나왔어요. 그럼 어떤 무기일까요? 그죠? 농기구를 얘기하는 거겠죠? 익 묻은 장글란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얄리얄리 얄라성 얄라리 얄라 또 나왔고 그 다음 일인공 겨린공 해서 낮은 지냈는데 올리도 갈리도 없는 밤이란 또 어찌 허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거는 어떻게 읽으시냐면 뒤에 있는 글자에다가 된소리해서 읽으시면 돼요. 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낮은 지냈어요. 낮은 잘 지냈는데 밤은 또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되게 외롭다는 걸 알 수 있죠. 낮은 어떻게 보냈지만 이 외로운 밤은 또 어떻게 보내지? 그것을 서리법으로 어디라 더디런 돌코, 누리라 마치던 돌코. 갑자기 돌이 나왔는데 이 돌코라는 거는 사실은 이게 돌, 히읗 이렇게 썼거든요. 돌을. 그래서 돌에다가 고가 붙어서 돌코가 된 거예요. 어디라 던지던 돌, 누리라 마치던 돌에 맞아가지고 울고 있습니다. 지금 화자의 상황이 던진 돌에 맞고 울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미리도 괴리도 없이래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미울리도 그리고 괴리도 우리 괴다가 뭐죠? 괴다가 사랑하다죠. 그래서 사랑할 리도 밉지도 사랑할 리도 없이 그냥 맞아서 운다. 좀 슬프네요. 그 다음 살얼이 살얼이랐다 발아래 살얼이랐다 여기는 바다예요 여러분. 아까는 청산에 살고 싶었는데 이번에는 바다에 살고 싶다고 하나요? 그러니까 위에서 설명을 했던 이 청산이라는 공간 소망이고 동경이고 이상향인 거 바다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나마자기 구조개랑 먹고 살아를 왔다. 나마자기 여기 적혀있죠? 해초예요. 해초랑 구조개랑 먹고 바다에 살고 싶다. 가다가 가다가 들어오라. 애정지 가다가 들어오라. 애정지는 부어킵니다. 사슴이 짐대에 올라서 해금을 켜기를 들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듣는구나 하겠죠. 여기 사슴에 잠깐 집중을 해볼게요. 요 사슴은 참고로 사슴이를 이렇게 적은 거예요. 요 사슴을요, 세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사슴이 장대에 올라서 해금을 켠다는 거는 가능한 일이에요?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사슴으로 해석을 하시게 되면은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니까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람. 이렇게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요게 사슴이 아니라 사슴 분장을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슴 분장한 사람.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바로 슬픈 마음을 해소하려는 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사람이 사슴 분장을 하고서 장대에 올라가서 해금 켜는 걸 보는 거는, 듣는 거는 이게 되게 즐거운 일이잖아요. 그죠? 내가 연애를 하는 것이든 공연을 보는 것이든 즐거운 일이잖아요. 일시적이지만. 그래서 슬픈 마음을 해소하기 위한 일이 되는 거고, 세 번째는 그냥 사슴이 아니라 이거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표기 잘못이 되는 거겠죠. 원래는 사람인데 이게 적히는 과정에서 조선시대에 잘못 적혔다. 그래서 사슴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읽어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가다가 보니 배부른 독에 설진, 센 강수, 수를 빚는구나. 비조라 이거 명령하는 거 아니에요? 빚는구나 라는 뜻이에요. 조롱꽃, 누룩이 매워 잡사하니 나를 잡으니 내 어찌하리꼬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가다가 보니까 배부른 독에 센수를 빚는구나. 이 조롱꽃 누룩이 매워서 나를 잡으니까 내 어찌하리꼬. 어떻게 해요? 먹어야지. 못 참겠지? 그죠? 근데 이제 요 술을 먹는다는 거는 사실은 본인의 어떤 슬픔을 해소하는 일이거든요. 물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되지 않겠지만 그냥 당장 슬픈 마음을 해소할 수 있는 그냥 화자의 어떤 위안이 되는 거예요. 술을 먹는다는 행동은요. 그래서 어찌하리꼬 하면서 물어봤으니까 서리법이 쓰인 거고, 그리고 사실 이게 좀 웃기잖아요. 내가 술을 먹으려고 가서 잡은 거지 요 누룩이 나를 잡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누룩이 나를 잡았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주객전독 이렇게 잘 적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내용은 우리가 한 번씩 다 읽어봤는데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쪽 연이 사러리라따 청산에 사러리라따가 있는 부분이고 이쪽 부분이 사러리라따 바다에 사러리라따가 있는 부분인데 이게 총 8년인데 지금 딱 반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년이랑 여기 있는 년의 자리를 바꾸시게 되면은 요게 딱 대칭 구조가 돼요. 그래서 요거는 뭐 옮겨 적는 과정에서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런데 사실은 여기 두 개 자리를 바꾸는 게 내용상으로도 조금 자연스럽기 때문에 표시만 잘 해주세요. 넘어가셔서 1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거였는데 1번 자연물의 감정을 투영해서 화자의 심정을 나타낸다. 여러분 자연물의 감정을 투영하면 화자의 심정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나타낼 수 있죠. 그죠? 맞는 선지인데 이 작품에서 자연물의 감정을 투영한 게 있습니까? 있죠. 바로 새. 울어라 새여, 우는구나 새여. 그 부분에 감정이입이 들어갔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2번 명랑한 어감의 후렴구. 이 후렴구 딱 하나 있었는데 얄리얄리 얄랑성 얄라리 얄라. 그죠?
명랑한 어감이라는 거는 유음을 반복했다는 의미고 유음은 리을 이야기하는 거죠. 반복했으니 당연히 운율감. 그다음에 3번 동일한 구절을 반복해서 주제의식을 강조해서 드러내고 있다. 이제 요 3번 선지를 잘못 체크한 친구들이 조금 있었는데 동일한 구절을 반복했다 하니까 다들 그냥 얄리얄리 얄라정을 생각을 했나 봐. 그래서 주제랑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3번이 틀렸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동일한 구절 사실은 얄리얄리 거기도 있지만 살얼이 났다도 있죠. 그죠? 그래서 살고 싶다는 부분 강조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4번 청유형의 종결어미. 자, 청유형이 뭔지 몰라서 4번 선지를 그냥 넘어간 친구들. 청유는 이제 권유하는 거예요. 요청하는 거예요. 뭐뭐 이제 하자고. 근데 그런 부분은 없었기 때문에 일단 답은 4번. 5번 서리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상황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보여줬다. 서리적 표현. 네, 어찌 할이 있고 화자의 태도. 그죠? 술을 먹어서 이제 잠시나마 현실을 잊겠다 하는 화자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5번도 맞는 선지겠죠? 그죠?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요거를 깜빡했네. 자, 여기 보시면은 살얼이 났다랑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A, 여기가 A, 여기가 B, 살얼이 났다, A. 그래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A, B, A 구조만 적어주시고 넘어갑시다. 다음 작품은 동동입니다. 동동도 같이 볼게요. 이 동동에서 딱 드러나는 형식 중 하나가 원령체거든요. 원령체라고 적혀 있는데 원령체가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 정월령, 2월령, 3월령, 4월령 이렇게 나와 있죠. 1월부터 해가지고 12월까지가 쭉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원령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는 서사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덕이란 곰배에 받잡고 복이란 림배에 받잡고 덕이니 복이니 아주 난리가 났죠. 여기는 송축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밑에부터 이제 시작이 될 부분이랑은 살짝 내용상으로 거리는 있어요. 자, 정월령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정월령, 정월의 물이죠. 날인물은 아으. 요 아으는 아무 의미가 없는 여음구예요. 앞으로 모든 연에 이 아으가 다 나오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 여음구니까 의미 신경 쓰지 마시고 넘어갈게요. 어저 녹저 하는데 얼고 녹고 하는데 누릿 가운데 누릿이라는 거는 세상의 란 뜻이에요. 세상의 가운데 나았고는 몸하 세상에 나온 몸이 홀로 여다가 뭐죠? 여다? 살다죠. 근데 어떻게? 홀로 산대요. 그러니까 날인물은 얼고 녹고 하면서 막 이렇게 사는데 나는 혼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서로 대조가 되고 있고 요런 날인물을 보고 있으면은 나는 가뜩이나 외로웠는데 더 비교가 되니까 외롭겠죠. 그죠?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입니다. 날인물은. 넘어갑시다. 2월 보름에라는 거는 보름에라는 거고 보름이면은 15일이죠. 2월 15일은요. 연등제라고 합니다. 2월 15일 아의 높이 현 등불 다호라라는 거는 무엇 같다라는 의미예요. 만인 비치실 만인 모두를 비추실 즈시셨다. 즈시라는 거는 얼굴이잖아요. 즈이 해가지고 즈시라고 적은 건데 만인을 비출 얼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인을 비출 모습이라고 찬양을 하고 있네요. 내려가서 3월 나며 개한 이거 10개자죠. 열린 아으 만춘 도랫고지요. 요 도랫고지라는 거는 진달래 의미합니다. 봄이 왔어요. 남의 불얼 즈을 디녀 나셨다. 남이 부러워할 즈을 지니셨다. 그러니까 여기 부분도 위에랑 똑같이 찬양이 되는 거겠죠. 남이 부러워할 즈을 가졌다고 했으니까.
4월 아니죠. 아으, 오실시오. 곧꼬리새요. 곧꼬리새는 꾀꼬리. 무슨다 녹사님은 옛 나를 잊고신저. 아으 동동다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꽃꼬리는 안 잊고 4월에 왔어. 근데 녹사님은 옛 나를 잊었어. 그러니까 여기도 위에랑 똑같네. 그죠? 서로 대조되고 있고 꾀꼬리새 때문에 내가 더 외로워졌기 때문에 여기도 객관적 상관물.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 더 이제 녹사님이 나를 잊어버렸다고 녹사님을 되게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고전시가에서 님이 나오면은 무조건 여성 화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성 화자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한 다음 혹은 다다음 작품쯤에서 한 번 더 언급을 할게요. 그다음 5월로 갑시다. 5월 5일 무슨 날입니까? 어린이날 아니죠? 어린이날 아니에요. 5월 5일은 단오입니다. 음력이잖아요. 단오에 막 씨름도 하고 막 머리도 감고 이런 거 하죠. 5월 5일에 수린날 아침 약은요. 즈문은 천, 즈문해는 천년, 천년을 장존할 약이라고 그래서 얘를 바칩니다. 5월 5일 수린날 아침에 먹는 약은 천년을 살게 만들 그런 약이래요. 그래서 그 약을 바친다고 했는데 누구한테 바칩니까? 그죠? 녹사님 드려야겠죠? 그죠? 6월 보름에 보름 또 나왔네. 보름이면 15일 6월 15일은요 유두절입니다. 6월 15일 아읍 별해 벼랑에 발윤 버린 빛 다호라 뭐뭐 같다. 벼랑에 버린 빛 같다고 합니다. 돌아보실 님을 존니노이다 쫓습니다. 이때 이제 머리를 막 빗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막 사실 지금처럼 막 매일매일 머리를 빗고 샤워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 머리를 계속 빗어. 심지어 그때는 지금보다 머리도 엄청 길었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막 머리를 빗으면은 그 빗에 막 이것저것 낄 거 아니야. 피지도 있고, 각질도 있고, 먼지도 있고, 비듬도 있고, 그지? 이거를 벼랑에 버려. 근데 그렇게 버린 빗 같다는 거야, 내가. 그지? 근데 결국에 내가 빛 같다고 했으니까 빛이라는 거는 화자의 분신이 될 것이고 화자의 분신이라는 거는 결국에 빛은 또 객관적 상관물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8월로 가봅시다. 8월, 보름은 8월 15일, 이제 곧 무슨 날입니까? 추석이죠. 8월 15일, 양력으로 하면 광복절이지만 음력으로 하면 추석입니다. 가배라는 게 바로 한가위를 의미하는 거고 한가위가 바로 추석이죠. 8월 15일은 추석날이지만은 님을 모셔서 여다, 살다죠. 살아야 오늘이 추석이다. 8월 15일은 추석날이지만은 님을 모시고 살아야지 오늘이 추석이다. 얘기한 거예요. 그다음 9월 9일에 또 약을 먹어요. 약이라 먹는 황화꽃이 황화꽃은 국화. 황화꽃은 국화. 이 국화는 9월 9일에 약이라 먹는데 그러면은 이 국화에는 계절적인 배경이 드러나는 시어인데 계절은 언제야? 9월이니까 가을이겠죠. 이 국화가 안에 드니 집 안에 드니 세셔 가만하예라는 적막하구나 라는 뜻이에요. 지금 굉장히 적막해요. 11월 봉당자리에 아으 한삼 두퍼 누워 봉당자리라는 거는 바닥이거든요. 이 바닥자리에 한삼, 이 삼은 삼배할 때 삼이야. 그러니까 이 11월에 찬 바닥에다가 얇은 그 삼을 덮고 누운 거야. 그러니까 되게 어때? 되게 춥겠죠. 슬흘 살아온겨. 여기 별표 한번 쳐볼까? 슬흘 살아온겨. 이거는 슬프구나 라는 의미야.
왜 별표를 쳤냐면요. 아까까지는 화자가 막 자기 기분이 어떤지 직접적으로 탁 드러낸 부분이 없었는데 여기에서 처음으로 나는 지금 슬프구나 라고 말을 해줬기 때문에 일부러 별표를 치게 한 거예요. 정서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서. 고운일 스시옴 열셔. 스시옴이라는 거는 스스로 제각각 열셔 살아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나 지금 찬바닥에 혼자 누워있는데 진짜 슬프다. 어? 님이랑 제각각 살아서 님이랑 살고 싶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 다음에 12월에 분디나무, 이거는 분디나무예요. 분디남가는. 분디나무로 깎은 아으나살 반잇 저다호라 이번에는 젓가락 깎구나. 님의 알패, 님의 앞에 들어 어린오니 가지런히 놓으니 손이 가져다 물었다. 손이 가져다 물었다. 손님이 물었다. 입으로 물었다. 아우 동동다리. 그러니까 내가 님 앞에다가 이렇게 분디나무로 깎은 요 젓가락을 앞에다 이렇게 가지런히 놨는데 손님이 갖고 가서 물어버렸대요. 그래서 결국 둘의 사이는 잘 되지 못하였네요. 되게 슬픈 시였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이거를 까먹었네. 9월은 참고로 9월 9일은 중양절이라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요, 원령체로 쓰여 있다는 거, 그리고 각각 그 달에 해당하는 세시풍속이 나와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아시겠죠? 넘어갑시다. 넘어가시면 한림별곡이 있는데요. 이거는 경기체가예요. 여기 보시면은 알겠지만, 이제 막 찬양하고, 그러니까 찬양하고, 예찬하고, 과시하고, 또 다시 경치 보고, 막 요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말도 너무 어렵고, 아, 나는 이만큼이나 알고 있다. 유명한 문인들이 막 쫙 나오는 이런 작품인데, 이게 한림별곡 같은 이런 경기체가가 막 많이 나오고 자주 나오는 작품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애상과 탈로 시조 나와 있고, 그리고 넘어가면 우국의 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국의 정까지 하고 오늘 수업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쉬운 시조들이 몇 개 나와요. 자, 먼저 애상이라는 거는 10cm의 애상 한번 불러주시죠. 죄송하고요. 애상은 슬프다, 상은 상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애상은 되게 슬픈 거, 그리고 탈로는 애꿎고 탈로 났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탄식한다 혹은 한탄한다. 로는 늙을 노자예요. 늙음을. 그래서 늙음을 탄식하는, 늙음을 한탄하는. 자, 가부터 볼게요. 이화라는 거는 백꽃입니다. 이화에 달이 하얗고 월백하고 은한이 삼경이다. 은한이라는 건 은하수거든요. 삼경은 이제 한 11시에서 1시 새벽 정도 얘기하는 건데 지금으로 치면은 진짜 완전 새벽인 거예요. 모두가 잠이 들어있는 시간인데 이때 지금 혼자 깨어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느낌이 어떻겠어? 기분이 어떻겠어? 되게 좀 외롭고 슬프고 적막하고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삼경을 애상감이 깊어지는 시간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일지춘심,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봄날의 정서라고 했으니까 대충 뭐 봄 타는 거 정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지춘심을 자규이야, 이거는 주격조사. 자규야 아랴마는 자규가 알겠느냐마는 자규가 왜 나오냐면은요. 지금 자규도 잠을 못 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규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지금 깨어있는 너도 너가 이 마음을 알겠느냐마는 그러니까 이 자규는 객관적 상관물. 다정도 병인 양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지금 화자는 뭐하고 있어? 잠을 못 자고 있다는 거죠. 왜? 다정해서. 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음 작품으로 갈게요. 이거는 되게 짧고 재밌거든요. 한 손에 막대 잡고 한 손에 가시 쥐고 대꾸법. 늙는 길은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은 막대로 치려고 했더니 백발이 제가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그러니까 되게 좀 재밌지 않나요? 늙는 게 싫어가지고 막대 잡고 가시 쥐고 이 늙음을 다 물리치려고 했는데
백발이 어떻게 먼저 알고 지름길로 나한테 와버렸다라는 되게 재밌는 작품이에요. 근데 늙는다라는 거는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막 존재하고 우리 눈앞에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되게 추상적인 거죠. 근데 이 추상적인 게 마치 구체적인 것처럼 친다, 막 막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는 추상적인 걸 구체적으로 표현한 거고, 이런 걸 보고 우리가 관념의 구체화 이렇게 부릅니다. 관념의 구체화. 그리고 이 늙음이라는 게 사람이 아닌데 막 지름길로 나를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이 부분은 의인법이 쓰인 거겠네요. 여기까지입니다. 넘어가시고. 우국의 정. 우국, 우려하다. 국, 나라. 나라를 우려한다. 지금 우리 배우고 있는 나라 어디쯤이에요? 고려쯤이죠? 고려를 걱정한다. 이제 슬슬 고려가 망해가고 있어요. 작품이 총 3개 있어요. 가나다. 가부터 한번 볼게요. 구름. 이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클라우드가 맞습니다. 구름이 무심탄 말이, 이 무심하다는 거는 어머 자기 너무 무심한 거 아니야? 할 때 그 무심이 아니라 욕심이 없다는 칭찬이에요. 근데 허랑하다는 건 또 허무하다는 뜻이거든요. 구름이 욕심이 없다는 말이 허무하다라고 했으니까 구름은 욕심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욕심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름은 나쁜 애. 간신을 의미합니다. 중천에 떠 있어가지고, 이 구름이 중천에 떠 있어가지고 임의로 다니면서 구태여 광명한 날빛을, 이거는 햇빛을 따라가면서 덮는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부정적이죠. 이 욕심 많은 구름이 중천에 떠서 막 자유롭게 다니면서 광명한 햇빛을 덮어버린대요. 그럼 햇빛은요, 임금님이거든요. 임금이 이렇게 햇빛을 보내면은 우리 백성들이 그 햇빛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간신들이 막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다음 나로 갈게요. 백설이 잦아진 꼴에 구름이 머흐레라. 구름 또 나왔어. 이것도 클라우드야. 근데 머흐레라라는 거는 험하다는 뜻이에요. 백설이 잦아진 꼴에 구름이 험하다. 그럼 여기에서도 구름은 좋은 표현은 아니겠네? 상황도 부정적이야. 근데 반가운 매화라고 했으니까 매화는 반가운 친구, 좋은 거. 매화가 언제 피냐면 이제 봄이 올 때 피는 애가 바로 매화인데 눈 속에서 눈을 뚫고 피는 꽃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독하고 예뻐. 매화를 보고 우리가 아치고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고등학교 가면은 막 여러 가지 고절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야. 세한고절도 있고 아치고절도 있고 막 그래. 일단 이 매화가 아치고절이라는 거 먼저 적어둘게요. 근데 이 반가운 매화는 어느 곳에 피었는고 이러네. 석양에 홀로 서 있어서 갈 곳 몰라 하노라. 갈 곳을 모른다. 이게 지금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름은 막 부정적으로 있는데 도대체 반가운 매화는 어느 곳에 피어 있냐? 매화는 찾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한 게 쓰였으니 서리법이고, 그리고 심지어 석양에 홀로 서 있어가지고 갈 곳도 모른다고 하니 되게 부정적인 상황이고, 이거를 우국의 정으로 해석을 해보면은 지금 고려가 되게 막 어지러운 상황인데 충신도 찾을 수가 없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갈 곳 모른다. 고뇌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고뇌. 마지막 작품으로 갈게요. 이 몸이 죽어 100번 고쳐 죽어. 여러분 많이 들어본 작품이죠. 단심간대 정몽주가 쓴 거예요. 이 몸이 죽어서 100번 고쳐 죽을 건데 일단 반복되고 있죠. 같은 말 죽어. 근데 100번을 고쳐 죽는데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죠. 과장하고 있어. 그렇게 100번이나 다시 고쳐 죽어가지고 백골이 진토가 돼서 넋이 있든 없든 간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라고 했으니까 설이 님 향한 일편단심은 버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는 변하지 않겠다라는 거고, 님이 나왔으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성화자인 건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님이 나왔으면 고전시가에서 님이 나왔으면 무조건 화자는 여성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님을 양반이 이야기를 했어. 작가가 양반이야. 그럴 때 님은 임금이라는 뜻이 되는 거고 기생이 이 얘기를 했어. 그러면 여기에서의 님은 그냥 사랑하는 남자 정도가 되는 거야. 근데 이거 작가 누구? 정몽주. 그지? 정몽주야. 이거 고려 왕조에 대해서 충성심을 보여주는 신하야. 그러니까 양반이지.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님은 누구? 임금님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오늘 진도 여기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기 잘 하신 거, 숙제 해오신 거, 그리고 수업 중에 문제 같이 풀었던 거, 그리고 모르는 거 질문까지 저 찾아오셔서 마치고 오늘 수업 끝입니다. 집에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